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도 서울동 내륙은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일본에 상륙한 태풍 산산에 의해 동풍이 유입되며 오늘까지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3도, 과천과 순천 34도 등 어제와 비슷해 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바람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고 서울 낮 기온이 31도로 내려가는 등 낮더위가 폭염특보 수준 이하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밤낮 없이 무덥고 강한 비가 잦았습니다. 200년 빈도의 폭우와 5년 만에 나타난 40도씨 폭염, 그리고 역대급 열대야까지 발생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열대야의 원인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5년 만에 가장 뜨거워진 지구. 지난 7월 지구 표면 온도는 17.01도로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온난화가 아닌 열대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화하는 가운데 올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았습니다. 일부 높았던 기간에는 32도까지도 기록하는 높은 수온을 보였고 대기 중의 수증기량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여름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마 초반 한반도에 물의 길이 열리며 폭우를 쏟아붓더니 이내 시간당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무려 11차례나 퍼부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수도권에 6건 발송됐던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올여름엔 수도권에 77건, 시범 운영 중인 경북에 6건, 전남에도 11건이나 발송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저기압이 자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장마 뒤 찾아온 8월 무더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2개의 고기압이 이불처럼 뒤덮이며 경기 여주 정동면에서 5년 만에 40도의 극한 폭염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뜨거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관측 이래 최다라는 열대야 신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집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비구름의 재료가 돼 폭우를 부르고 낮 동안 뜨거워진 지면의 열이 밤에도 식지 못하게 막아 밤더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열폭탄 같던 한반도 주변 기압계도 9호와 10호 태풍이 차례로 지나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기상청은 폭염과 밤더위의 최대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9월까지는 늦더위와 가을 태풍의 위험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입시가 치러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제1차 실행 방안에서 올해 안에 관련 논의기구를 출범하겠다며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전공의 수련 환경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에게 연간 최대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공수표라며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동영 의협부 대변인은 의료개혁 특위의 1차 실행 방안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고리로 한 대통령실과의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선 당정 갈등 상황에서 확전을 자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민심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박광결 기자입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 관계자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이라며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사실상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을 해서 또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을 하거나 뒤집는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반대를 많이 할 걸로.
거듭된 압박에도 한 대표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옳으냐를 봐달라며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피로감과 응급실 내원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대란 우려 속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서 확전을 최대한 자제한 것과는 다른 기류입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닌 민생 현안이란 점과 함께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당내 여론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측 설명에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책이 뭐냐는 취지의 뼈있는 지적이 친윤계 의원 사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정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당대표 역할론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각 세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 정교하고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용산과의 불편한 동거를 감수하면서도 대통령실은 물론 당내 친윤계 반격의 빌미를 최소화할 형식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야권의 갈라치기 전략 역시 부담스러운 측면입니다. 여야 대표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정 갈등 문제는 일단 제외됐지만 민주당은 열린 대화를 희망한다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대화가 열려있는 대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대표 취임 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민생 현안에 집중했던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 갈등 중재라는 대형 이슈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실이 키를 진 만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 대표의 정치력이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광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고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된다고 박정하 비서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를 뽑는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상외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민심 가늠자로 여겨질 수 있는 탓에 이재명 2기 체제로 접어든 민주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16일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에 조국혁신당은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의원 워크숍을 영광과 곡성에서 열었고 조국 대표는 아예 전남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후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책으로 그리고 후보로 저희는 저희 후보와 또 저희 정책이 민주당 후보, 민주당 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전통적 강세 지역 사수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곧바로 호남을 찾은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 등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호남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새로운 지도부는 전남의 발전을 정말 이끌어낼 전남의 도움만 받는 민주당이 아닌 가장 적격한 민주당으로서 새롭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군수를 뽑는 선거에 양당 지도부가 모두 나선 건 다소 이례적인 장면인데 이는 예사롭지 않은 호남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호남은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에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게다가 최고위원들이 수도권 인사로만 채워지면서 이른바 호남 홀대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고인물에 비유하며 정면 승부에 나서자 민주당 일각에선 진보 진영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단결하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절체절명의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그때 4년 후에 하자. 하지만 조 대표는 지금은 대선도 아니라며 경쟁이 지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일단 조 대표를 우군 관계로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관계는 사람 인자와 같은 관계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다만 이번 재선거 성적표가 향후 지방선거, 나아가 야권, 대권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 곡성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혁신당이 이길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남겨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역 안배와 전문성이 우선적인 고려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월 재선거를 앞둔 이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의 사이의 돈 거래 규모와 내역 등을 확보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 조사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사 일정을 공개하고 이상직 전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착취 제작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성착취물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이 제작 유포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 모두 쉽지 않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4년 동안 성착취물은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사진만으로도 손쉽게 음란 합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성인,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능욕방 등 딥페이크 범죄 수사가 속도를 내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제작, 유포자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이 강력해 텔레그램에 올라온 불법 합성물은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구글링에서 통해서 검색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삭제를 해줄 수 있는데 텔레그램 자체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허위 영상물을 만든 이들이 파악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걸맞은 처벌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데다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지만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는 최대 5년형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한 경우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당정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을 좀 개정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만 뭐 소급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의 일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이에 앞서 만약 당장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사진,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남기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등을 통해 피해 상담, 제작물 삭제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상해 혐의를 받는 15살 A군과 B군 재판에서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군 등이 여러 차례 소년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금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자동 조절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소모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연금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4대 개혁 가운데 제일 먼저 연금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안정화 확보 방안으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소득에서 보험료를 떼어갈 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하자는 것. 만약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중장년 세대는 4년간 한 해 1%씩 올리고 청년 세대는 1년에 0.5%씩 8년에 걸쳐 올리는 개념입니다. 보험료율이 천천히 오르니 청년 세대의 납부 부담은 줄지만 상대적으로 중장년 세대는 커집니다.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조장할 거라는 비판과 함께 연금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향후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청년들의 보장성은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국민연금 재정 사정에 맞춰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을 자동 조절해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아 보장성이 충분한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연금 납부자가 줄고 수령자가 느는 배경이라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2030년 신규 수급자가 받는 생애 총급여가 17%가량 감소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연금이 안정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고요.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과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선 소모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대신 지난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팀원 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 조정 ARS 기간 연장 없이 이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팀F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채권자 협의회에서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되지만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두 회사는 파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다음 주부터 계약한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임금이 여전히 부담된다는 지적 속에 업무 영역을 놓고도 논란이 여전해 막상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 정착 준비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상 가구 150여 곳을 선정했는데 고임금 논란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하는 동남권에 40% 가까이 몰린 반면 동부권에서는 5% 정도만 선정되면서 부담스러운 임금 때문에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하루 8시간 전일제의 경우 한 달에 238만 원을 받아 급여가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 곳곳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비는 그 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동계는 물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을 지적할 정도로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기에다 기존 가사도우미와 다른 업무 경계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 이유식 조리는 가능하지만 어른들을 위한 식사 준비는 할 수 없고 욕실 등 물 청소는 가능하지만 마루나 방을 걸레로 닦도록 하는 일은 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민원과 고충 처리 창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시범사업 기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대표직 해임을 계기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 또다시 갈등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결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두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며 자리를 지켰던 민희진 전 대표. 하지만 어도어 이사회의 하이브 측 인사들이 대거 투입되며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그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좀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고. 불안은 석 달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새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고 이에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방적 해지는 무효라고 반발하면서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계약이 사라지면 민 전 대표의 1,000억 원대 풋옵션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이브가 또 한 번 칼을 뽑아들었지만 민 전 대표는 즉각적인 대응 대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어진 선택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진스와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하며 여론의 지지를 얻었던 민 전 대표. 비전을 이미 다 저는 멤버들과 공유도 했고 우리가 청사진을 다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뉴진스랑 그냥 같이 하기로 한 어떤 1년의 이 저의 플랜을 그냥 이렇게 쭉 가져갔으면 좋겠고. 하이브는 이 점을 공략해 민 전 대표에게 어도어에 남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며 계약을 제안했는데 민 전 대표는 즉각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반발하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를 나가는 선택지도 있지만 뉴진스를 두고 홀로 떠나긴 어려운 데다 수천억 위약금과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함께 떠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일각에선 민 전 대표가 멤버들의 지지를 토대로 하이브의 협상을 제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하이브는 타협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인 상황. 하이브는 뉴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한 번 내부 갈등이 격화할 경우 활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룹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역시 팬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돼지 3,900여 마리를 키우는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 사례는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소독과 함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돼지들을 매물 처분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독 바다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사각지대인 항포구에서 다이빙이나 야간 수영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주요 항포구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다이빙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항포구에서 물놀이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마을 포구는 안전요원이 없는 사각지대로 해수욕장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에는 제주 시내 한 포구에서 다이빙하던 3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마을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포함한 물놀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을 포구 100여 곳 가운데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용담이나 판포 등 주요 포구를 재난안전 기본법에 있는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항포구 다이빙은 물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취약 시간대에 수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이기정이나 선녀탕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한 사례는 있지만 다이빙이나 물놀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놀이 사망객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물놀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그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신고를 유도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위험 금지 행위들이 저감이 되고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선 다이빙 사망사고 2건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유독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온 상가 매물이 1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의류 쇼핑몰. 상가 한 곳이 매물로 나왔는데 감정가는 1억 7천만 원에 가까웠지만 19번이나 유찰된 끝에 이달 들어 불과 4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주변 쇼핑몰에서도 경매에 넘겨진 상가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온 문제점도 있고 그 경영진이 부실 관리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꾸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서울 전역으로 넓혀봐도 사정은 비슷한데 이렇게 경매에 나온 상가 매물 10건 가운데 8건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 낙찰률은 22%에 불과했는데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그보다 2배 이상 높아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상가 물량도 쌓이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 건수는 2,294건으로 2013년 1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상가를 찾으려는 수요가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수요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어 헐값에 거래되다 보니 전국 상가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4개월 연속 50%대에 그쳤습니다.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또 경매로 진입하는 것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임대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경매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이 같은 매물 적체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가 또 하락해 2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7월 대출금리는 연 4.55%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금리가 0.2%포인트 떨어진 4.06%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로 0.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옷을 사기 위해 요즘 많이 찾는 곳은 어딜까요? 전통의 쇼핑 명소로 여겨지던 명동과 홍대를 제치고 한남동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고객을 겨냥했던 국내 브랜드들도 잇따라 한남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패션 거리입니다. 성수동과 더불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SPA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이 부근에만 40여 개 브랜드들이 몰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의류 브랜드들이 잇따라 한남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일부 매장 등을 한남동이나 성수동에 입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K-패션을 선도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아 외국인들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남동에 첫 매장을 연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고객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インスタグラムとか TikTok で日本で有名なので買いに来ました。 얼마 전 국내 패션 플랫폼도 한남동에 자체 브랜드 단독 매장을 열었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로 이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주로 이제 국내 패션 명소로 떠오른 곳이기 때문에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제 국내 스파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한남점에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한남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소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와 명동에서의 외국인 소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I recommend Hanamdong. There's so many really popular brands and a lot of popular Korean brands here that I recommend to others as well all the time. 백화점과 면세점 등 기존 유통 채널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색을 지닌 지역들이 새로운 쇼핑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4,100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신청 이후로는 계약을 해지할 때 물은 위약금 불만이 전체 80%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숙박 플랫폼 업체를 통해 계약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전체의 58%로 여기어때가 52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고다와 야놀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학교 선생님의 수업 준비를 돕는가 하면 건강 진단과 정신 상담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자리 잡게 된 인공지능 기술을 박기현 기자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국제협력 수업을 준비하는 한 초등학교 교실. 수업 대상과 목적, 상황을 입력했더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보여줍니다. 수준별 영어 문장은 물론 40분짜리 수업 대본까지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생성형 AI를 초등학교 수업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교사가 다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학생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건강검진센터 등에는 눈 건강 자가진단 AI도 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시력 검사는 물론 노화로 인한 안과 질환도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기기 사이 간격을 찾아내고 동공을 추적하는 AI 기술을 이용해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심리상담, 정신과 대신 AI가 팍팍한 세상살이 한탄도 들어줍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각기 다른 고민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학교나 보건소, 직장에 설치됐는데 혹시 모를 마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상신호를 감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깊은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폭력적인 대화라던가 폭행, 또 자살 같은 그런 단어가 나오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인공지능 가전제품들이 개발되면서 리모컨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늘 날씨 알려주고 인공지능 쾌적 모드로 틀어줘.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산업 현장이나 전시관에서 떠나
학교와 보건소, 병원, 직장까지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지수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2%대 중반에 머물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7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고 전달보다는 0.2% 올랐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휴대전화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리튬 채굴량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평원이 가라앉기도 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단일 지역으론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아타카마 소금평원. 칠레 정부가 나서 리튬 채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개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굴이 진행된 구역에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연구진이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1에서 2cm씩 지표면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리튬이 들어있는 지하수를 끊임없이 뽑아내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Que las empresas que bombean agua subterránea para extraer litio es donde realizan la mayor parte de sus bombeos o los bombeos de mayor intensidad. 소금평원의 생물들도 당장 서식처를 잃고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소금평원과 함께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를 구성하는 아르헨티나 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so vamos a perder todo y eso tendrá la minería. ¿Qué vamos a hacer? No vamos a tener agua, no vamos a tener nada. Ya vamos a perder la cultura ya. 북유럽 세르비아에선 리튬 강산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습니다. 세르비아 정부가 영국과 호주 자본으로 구성된 광산 기업의 채굴을 허가하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Ne možete vi rudariti na poljoprivrednom imanju i za 30 godina imat ćete tu pustinju. 시위대 일부가 수도 베오그라드의 기차역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정부도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리튬 강산 개발 계획이 가동되면 유럽에서 필요한 리튬의 90%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독일은 곧바로 손을 내밀었고 세르비아 정부는 리튬 광산을 지렛대로 완성차 공장의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자폭형 무인 공격기가 우리 군의 레이더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에 눈을 타격하는 것에 특화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인기란 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십자 모형이 새겨진 사각형 구조물을 향해 무인기가 달려듭니다. 곧바로 화형과 함께 큰 폭발을 일으키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 성능 시험 모습입니다. 무인기 형상은 흐리게 처리됐지만 당시 북한이 공개한 두 기종 가운데 가오리 형상 무인기로 추정됩니다. 신형 무인기 성능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겠네요. 성능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본부를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외형은 이스라엘 자폭 무인기 하롭이나 하피와 유사하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우리 군의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이스라엘 무인기는 적의 레이더나 통신 기지를 파괴하는 게 주된 임무로 이와 유사한 레이저파 탐지용 안테나가 북한 기종에서도 식별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성능 시험에서 목표로 삼은 구조물은 한국형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우리 군의 천궁2 체계에 포함된 레이더를 모사한 것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눈을 타격하는 것에 특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의 방공 전력이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긴 하지만 개발 위험이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무인기란 점에서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 군도 지금 레이저 무기 등 이제 요격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외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전자전을 통한 드론의 무력화 등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신형 X자 형태의 무인기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약한 전차의 상부를 공격하는 타버텍, 수직 공격이 주된 임무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 혹독한 환경을 견디면서 인명과 선박 구조 활동에 나서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인데요.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훈련도 혹독하기로 소문났는데 처음으로 여군 SSU 대원이 배출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맨몸 수영으로는 5.5km, 핀 마이크 수영으로는 7.4km의 바다를 건넙니다. 달리기와 함께 매일 해야 하는 7시간의 기초 체력과 수영 능력 배양 훈련 일정입니다. 줄의 의지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 뒤 바닥부터 다시 수면으로 돌아오는 생환 훈련을 하는 등 해군 해남구조전대 심해 잠수사 훈련 과정입니다. 2명이 한 줄을 이뤄 물속을 밧줄로 탐색하는 원형 탐색을 포함해 12주간의 훈련과 교육을 받은 끝에 64명이 해군 심해 잠수사 SSU 대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해남구조 기본과정 교육훈련은 계급, 신분, 성별 구분 없이 오로지 정예 심해 잠수사를 양성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은 훈련 기준이 적용됐는데 특수부대에서도 가장 혹독하다는 이 훈련을 통과한 군인 가운데에는 여군도 있습니다. 27살 문희우 대위로 유일하게 첫 여군 SSU 대원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문 대위는 1년간의 체력 단련을 한 뒤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 입교했지만 훈련 기간 하루하루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며 후배들도 자신을 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남구조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조작전 전문가가 되어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키고 해군 구조작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필승! 문 대위를 포함해 해군 SSU 대원으로 거듭난 장교와 부사관은 앞으로 14주 동안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며 수심 91m까지 잠수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하루 사이에 마을 3곳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30일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코스티안티니우카와 노보젤라네, 하르키우의 신키우카를 해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에는 루안스크의 스텔마히우카와 도네츠크의 미콜라이우카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내건 군사작전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0일 성명에서 현재까지 총격과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2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30일 오전 제닌 지역에서 활동해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휘관 와셈 하젬과 일당 2명이 탑승한 차량이 이스라엘군 항공기의 폭격에 맞아 3명 모두 숨졌습니다. 조수관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는 야간에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탓에 사고도 잦은 게 문제였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했더니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 3km가 넘는 드넓은 백사장에다가 서울에서 가까워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해질 무렵부터 바닷물이 빠지면서 갯벌 체험이 가능해 밤까지도 피서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5명 등 매년 10명 안팎이 숨질 정도로 사고가 잦습니다. 갯벌 갯바위 끝단에 있는 불빛이 한 2억 개 정도 비춰지는데 지금 저쪽이 사람으로 갯벌 활동 대구로 보이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부터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도입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정확한 구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확성기가 설치돼 안내 방송을 통해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위치한 곳은 위험구역입니다. 신속하게 안전구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순찰 범위가 넓은 데다 시간이 생명인 갯벌 사고 구조. 드론 활용의 효과는 사망 사고가 아직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940명 정도 그렇게 갯벌 체험 활동을 했고요. 그중에 한 9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도 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갯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와 해경은 순찰 영상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전남 보성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직접 체험해봐야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늦여름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체험 현장,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녹차와 판소리, 그리고 삼배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막바지 불볕 더위 속에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로 옷감에 물을 들이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겁나 잘하시오. 완전히 배우시네. 현장 연수에 나선 이들은 보성 지역의 각급 학교 선생님 30여 명입니다. 교실에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직접 체험하고 배워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여기 체험처가 되고 했으니까 저희 학생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이제 또 이런 것을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봐야죠. 해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인 녹차와 서편제 소리축제 등이 열리는 전남 보성. 보성교육청이 판소리와 다래 등을 학생들에게 보급한 데 이어 전통 문화의 교육 분야를 천연 염색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한 지역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컬한 보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선생님들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일제에 맞선 의병장 안규홍 등 의향과 예향, 다양의 고장 보성군. 교육당국은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6차 산업 활성화 등 미래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도 적극적으로 가르쳐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여름 고양 수원호는 이른바 대의원 사태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팀을 급하게 인수한 뒤 어렵게 첫 시즌을 치렀는데요. 올여름 내내 적극적인 FA 영입과 트레이드로 팀을 새롭게 바꾸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광폭 행보가 올 시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허재원 기자가 손호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즌 개막을 2달여 앞두고 대학팀과 연습 경기 중인 고양 소노 농구단. 에이스인 이정현을 제외하고 주축 선수들이 모두 30분 이상 긴 시간을 뛰며 전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 모두 지난 시즌에는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새 얼굴들입니다. FA와 트레이드 시장을 거치는 동안 소노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김승기 감독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소노의 상징과도 같았던 슈터 전성현까지 내줄 정도로 소노의 광폭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부담이 되고요. 전성현 선수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또 고향 팬분들 그리고 소노 팬분들한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김승기 감독과 함께 안양 KGC의 챔프전 우승을 일궈냈던 애제자 이재도의 각오는 그래서 더욱 비장합니다. KBL을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한 이정현과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정현 선수는 너무 잘하는 선수고 상호 보완이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워낙 능력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만 조금 잘 옆에서 있어준다면 되게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적 첫해 주장의 중책을 맡은 정희재와 최승욱, 임동석, 김영우까지 소노는 김승기 감독의 스피드 농구를 구현해낼 포워드진을 완성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좀 새롭게 태어난 팀인데 좀 팀이 좀 하나가 되게끔 선수끼리 똘똘 뭉쳐서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과감한 투자로 프로농구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소노가 올 시즌 어떤 결실을 맺을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장애인 사격의 간판 조정두 선수가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조정두는 사격 남자 10m 공기 권총 결선에서 237.4점을 쏴 인도 선수를 큰 점수차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조정두는 복무 중이던 지난 2007년 뇌 척수막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척수 장애인이 됐으며 8년간 은둔 생활을 하다가 사격을 만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여자부 10m 공기소총 입사 결선에선 이윤리 선수가 은메달을 따 우리 선수단에서 가장 먼저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패럴림픽에 5번째로 나선 이윤리는 2008년 베이징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2016년 리우 때 동메달에 이어 통산 3번째 메달을 걸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4타점을 쓸어 담은 박동원을 앞세워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G는 수원에서 KT를 11대 7로 꺾어 시즌 맞대결 전적을 9승 7패로 마무리하고 2위 삼성과의 승차도 3.5경기로 좁혔습니다. LG는 6회 초 집중타로 6점을 뽑으며 승기를 잡았고 9회 초 무사만루에서 박동원의 적시타 등으로 석점을 보태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날 4시간 22분 우중 혈투를 치르고 자정이 넘어 상경한 롯데는 키움을 꺾고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롯데 왼손 투수 정현수는 5이닝 동안 삼진 6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호투해 데뷔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경북 북부에 계신 분들은 안개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8월의 막바지지만 폭염은 여전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순천은 34도까지 오르겠고 동쪽 지방은 그나마 강릉이 30도로 괜찮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은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 밤에는 강원과 경북에도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열대야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제주도와 부산에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이 25.7도, 제주가 26도고요. 서울은 23.2도로 선선합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를 비롯해 대전과 전주가 3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